작은 서점. 존 T. 융거는 미시시피강 유역의 소도시 하데스에서 대대로 살아온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소설 리치 호텔만큼 큰 다이아몬드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젊은 주인공 존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친구 가족과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방학 때 그 부잣집에 놀러가면서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자, 자세한 이야기는 이야기꾼이죠.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조혜진과 서장훈 작가가 추천한 이주영 작가의 첫 소설집 초록을 지닌 채 우리는 한없이 자잘하고 정상적인 불행을 겪은 그러나 소리내 울지 못한 이들을 위한 위로를 담은 8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문자나 또 인스타그램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주영 작가의 첫 소설집 초록을 지닌 채 우리는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세요?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우리 작은 서점에는요, 어벤져스급 세 분의 MD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 예스24의 김유리 MD님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100일 넘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이제 기호랄까요? 이런 걸 좀 살펴보잖아요. 네. 근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렇게 좀 신간? 네, 일종의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이 코너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MD님들이 책을 소개해 주시고 큰 서점에 가면 여기 쫙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치 내가 키운 자식 보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거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막 네, 응원을 맞아요. 하게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방송 듣고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김유리 MD님 덕분에 책을 다시 읽고 작은 서점 애청하게 되었다는 분인데요. 자세히 좀 제가 읽어드리면 정말 결이 맞고 말의 톤과 책 선택, 말의 단어 선택에서 힐링을 받아 김유리 MD님 덕분에 책을 다시 읽고 작은 서점을 애청하게 된 애청자입니다. 힘들 바를 모르겠네. 좋은 단어들을 선택한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은 좋은 책도 선택해 오시지만 또 어떤 단어들로 우리를 또 매료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책이에요, 오늘은? 네. 오늘 열심히 소개해드릴 책은 네. 지난 7월 30일에 출간된 후아넨 저자의 나는 북경의 택배기사입니다. 표지가 아나운서님도 받아보셨겠지만 정말 택배 박스 같은 느낌이 나죠. 테이프를 붙인 듯한 그런 디자인인데. 저 지금 이거 테이프 좀 떼보려고 어떻게 손가락으로 긁고 있는데 이거 약간 테이프처럼 맞아요. 이렇게 약간 테이프 재질을 같아요. 달리했어요. 맞아요. 중간에.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일단 저는 책 볼 때 디자인을 좀 중요하게 여기기도 해서 북 디자인의 세계가 진짜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고른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 MD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책 표지들이 항상 이렇게 잔상이 남을 정도로 아름다운 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책
지금 뭐 북경의 택배기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작가는 중국 작가인가 봐요? 네, 처음으로 중국 작가 책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중국 북경에서 택배기사로 일했던 후안헨이라는 저자가 쓴 에세이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책 내용은 베이징에서 택배기사로 일했던 한 사람의 노동과 성장을 다룬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단순한 노동 기록을 넘어 그 속에서 발견한 인간다움과 자유, 그리고 그를 통한 자기 해방에 관한 깊은 사유가 담긴 책이라고 합니다. 책 날개에 이제 저자의 간단한 이력서가 있는데 네. 이분이 보니까 택배기사만 한 게 아니네요. 네. 작가님이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야간 상하차라든지 패스트푸드 배달, 주유소 직원, 경비원 등 이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에세이에는 저자가 이제 20살의 어린 나이부터 약 20년간 19가지 직업을 했었대요. 와. 그래서 그 직업들을 다 다룬 경험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용감한 모험담, 자기 직업을 찾아서 용감한 모험담. 네. 네. 아니 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물류센터 상하차 일 그 아르바이트로 많이 하잖아요, 젊은 분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공휴일, 연휴 기간 뭐 이렇게 특히 되면 굉장히 그 체력적으로 힘들고 사실 좀 그 과로로 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맞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아마 지금 뭐 이 택배기사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공감도 좀 많이 되고 말이죠. 네. 네. 중국에서 메가 히트를 친 책이라고요. 네, 거의 200만 부인가 300만 부 넘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네. 좀 약간 숫자가 확 와닿진 않긴 한데 메가 히트를 쳤다고 하고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이제 휩쓸던 기간에 이 저자도 택배기사로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작가의 친구분이 인터넷에 택배기사로 했던 이 노동일기를 한번 써서 올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공감하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해줬나 봐요. 네. 근데 그 일기가 알고 보니 100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돌풍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작품으로 실제로 중국이 여러 문학상을 또 수상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수상평에 보니 중국 내에서도 이제 많은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이 글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노동 일기를 쓴 게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책이 나온 네. 거군요. 중국이 진짜 큰 대륙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의 그 택배 사업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또 규모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굉장히 택배 사업이 아무래도 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환경이죠. 저희는 이제 대구에서 주문을 하면 서울에 거의 하루 만에 도착하는데 네. 중국은 아마 2, 3일 정도 그래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의 택배 산업이 책을 보니까 거의 세계 최대의 규모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정컨대 현재 약 500만 명 이상이 택배기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500만 명이요? 네, 그래서 엄청 숫자가 책을 읽은 사람보다 더 이제 300만 명이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그렇네요. 진짜 네. 그렇게만 단순 계산하면. 네, 출판사 입장에서는. 메가 히트 될 수밖에 없는 책이네요. 네. 뭐 어쨌든 제목부터가 이제 뚜렷한 500만 명을 독자로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메가 히트 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네. 현재는 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되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플랫폼 노동자 하니까 제가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뭘 플랫폼이라고 부르지? 그랬더니 네네. 중국 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이제 음식 배달원이라든지 우리도 같은 개념이죠. 네. 네. 택배 기사라든지 이륜차 배달원을 그 세 분을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면서 저자가 이제 어떤 일들을 겪어왔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네. 책이죠. 주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노동일기라고 보시면 돼서 이 에세이의 처음은 사실 광저우의 물류센터에서 저자가 야간직으로 약 10개월간 일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제 5월, 어떻게 보면 봄이죠. 봄에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근무 시간이 진짜 듣자마자 살인적이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이튿날 아침 5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쉬는 시간은 딱 나흘 정도. 한 달에 합니다. 나흘밖에 일주일에 한 번 네. 쉴까 말까? 주 6회도 아닌 거죠. 사실 주 6회 업무도 아니고. 출근한 지 1시간 만에 이제 땀벙벙이 될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센데 예를 들어서 3리터 물병을 같이 가지고 출근을 하면
계속 그걸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소변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땀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하루 3리터짜리를 마시는데도 화장실을 못 가요. 안 가게 돼요. 와. 네, 안 가게 되고 그 시간을 주어서 그냥 이 주어진 일을 다 끝내야겠다 하면서 네. 계속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업무가 좀 비인간적이다 싶을 정도 힘들다 보니까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체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90kg였던 같이 입사한 동료가 있었는데 석 달 만에 65kg으로 완전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도 하고 저자도 사진 보면 되게 마른 편인데도 5kg가 확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아무래도 일하던 업무다 보니 밤낮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그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알코올 중독까지 걸리기도 하고 자, 극도의 피로감을 앓는 그 과정들이 같이 서술돼요. 그런데 사실 저자는 남자이기도 하고 30대의 나이에 물류 노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지만 사실 물류센터에는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입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힘이 약한 여자분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분들이 가끔씩 이제 돈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팀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 팀에서 약간 팀장들이 수습기간에 저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대요. 저 사람 빨리 도와주지 않고 현실 깨닫게 해서 빨리 내보내자. 그러니까 팀의 효율성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건장한 사람은 오히려 도와주고 약한 사람은 오히려 외면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이 이 물류센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적자생존의 환경이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적자생존. 현대판 적자생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이제 삶에 짓눌려서 자기가 맨 처음에는 그 여자분도 도와주고 임산부도 도와주고 이랬지만 동정심이 이제 바닥나고 자기도 모르게 무감각하고 차가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물류센터를 그만두고 베이징으로 가서 택배기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물류센터 뭐 힘든 건 또 알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택배기사 업무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맞아요. 예, 너무 저는 세상 가장 감사한 분들 중에 한 분들인데 택배기사님들이 네. 특히 한여름에 그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다니실 때 보면 뭐라도 집에 있는 거 좀 갖다 드리고 싶고 막 그래요. 네,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네. 저도 아침에 출근했으면 그 전날에 시켰던 택배 문자 계속 오거든요. 네. 이럴 때마다 느꼈는데 택배기사 업무는 진짜 새벽부터 맞습니다. 시작하는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은 그냥 넌지시하고 있었는데 책을 보니까 저자도 오전 6시에 이제 집을 나서서 오후 11시쯤에 퇴근하는 최장 근무 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또 중국에도 그 어느 지역에 택배 지점이 있고 그곳을 이제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나 봐요. 근데 처음에 일했던 택배사가 그 매니저분이 진짜 기사들한테 욕설도 하고 체벌도 하고 체벌까지요? 네. 그렇게까지 하는데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그 택배 회사가 워낙 크고 여기에 쫓겨나면 또 어딘가에 취직하는 게 막연하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자가 자리를 어떤 동료가 비우게 됐는데 이제 임시직이란 이유만으로 이 업무 할 수 있겠어라고 이제 매니저가 물어본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이제 자기 돈으로 치료비도 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의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 택배 기사님들도 뭐 만만치 않은 환경에서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이 돈벌이가 어느 정도 좀 되니까 이 힘든 일을 무릅쓰고 하는 거잖아요. 네. 중국 경우는 어때요? 얼마나 벌어요? 한 달에 버는 돈은 이제 중국 돈으로 대략 7,000위안이래요. 그 어느 정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30만 원? 그래서 베이징이 워낙 대도시니까 사실 집세 내고 이러면 진짜 겨우 먹고 살 돈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근데 이 130만 원도 1분당 90원 정도 성과를 내야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해요. 1분당 90원을 벌어야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중국의 노동시장 얘기를 좀 담고 있어서 그것도 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택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잖아요. 네. 이제 저희 회사도 못 삽니다. 그렇네요. 특히 온라인 서점이라서. 요즘 출판업계와 또 택배 이건 굉장히 또 긴밀한 맞아요. 관계가 있겠군요. 근데 이게 육체 노동, 뭐 동료 간의 관계, 택배 지점 내 관리자들, 고객들과의 또 문제점들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날들을 보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냥 택배 배달하고 되고 반품하는 거 수거하면 되지 않을까.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이제 저자가 처음 일했던 S택배사라고 나오거든요. 네. 네, 그곳이 중국에서 가장 큰 곳 중 하나이기도 하고 별명이 택배계의 친절왕이래요. 근데 그 말인즉슨 택배기사가 친절해야 한다는 건데 이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그 어떤 일이든 다 해야 한다는 걸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갑질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친절해야 된다고 그렇죠. 강요한 거 맞아요. 네. 친절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갑질을 이제 상대하셔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관리자들이 회의 때마다 또 강조하는 거죠. 이제 택배 물건 건네주면서 고객들한테 쓰레기 대신 버려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혹은 배달을 마친 후에 뭔가 부탁을 들어주고 꼭 별점 5점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다든지. 사실 이런 모든 게 사람을 약간 정량화하거나 그 서비스를 눈에 보이는 숫자화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택배 자기의 본업은 또 뒤로 처지고 이렇게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 갑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한마디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더 좀 처참했던 건 지점 벽에 그 별점 통계표를 붙이고 매일 기사들이 별점 몇 개 받았는지 그리고 가장 낮은 기사한테는 아예 대놓고 이제 욕설을 하거나 혼내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였는지 책 속에서 한 문장이 이제 나는 가축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채찍 아래 일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쓴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 뒤에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직을 하기 전에 임시직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정규직으로 마침 전화를 해준다고 이제 택배회사에서 말하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그냥 다른 임시직이라는 곳 이동을 하는데 그곳에 이제 S사를 떠나서 핀진 택배? 약간 중국 발음에서 저도 어려운데 핀진 택배라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돼요. 그 옮긴 택배사는 좀 괜찮나요? 지금 앞서 그 S사에선 좀 사실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네, S사는 진짜 여기 좀 괜찮았나요? 어때요? 끔찍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점유율이 낮은 곳으로 또 이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측 태도가 상당히 자기가 느끼기에 겸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기사들의 개개인의 발언권도 좀 더 크고 작업 분위기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서 이쪽이 좀 더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택배 업무 자체가 워낙 힘드니까 좀 그랬겠지만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상을 좀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사에서 전에 일했던 택배사에서 일했던 경험은 이제 택배기사가 겪었던 서비스란 이름 아래에 이제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떤 어두운 면을 좀 다뤘다면 이제 옮기신 핀진 택배에서는 다양한 고객과의 사연들을 풀었었어요. 네. 근데 그 사연들을 풀었으니까 좀 더 이제 택배기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사실 택배기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보수를 받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가 낮은 편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떻게 일하는 건 되게 다들 속속들이 알고 혹은 뭐 전문직 일하는 건 다 그렇게 잘 아는데 사실 택배기사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이해도가 좀 낮은데 이 에세이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제 물건이 제 시간에 제 자리에 도착해야만은 이제 택배의 어떤 시스템을 떠나서 한 인간에게 어떤 배달 구역이 힘든지 혹은 쉬운지 그리고 고객이 물건을 분실했을 때 택배 기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을 고객 입장에서만 늘 생각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저도 택배 기사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택배 기사님들은 대부분 또 개인 사업으로 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들이 더 막중한 경우들이 있는데, 뭐 약간 중국과 그래도 시스템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말 힘든 고된 육체 노동을 한다는 그 공통분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김유리 MD님이 읽고 좀 놀랐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다 같이 택배를 뛰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긴장 상태로 이제 저도 책을 읽게 되는데 굉장히 그런 느낌을 줬다는 거는 글을 되게 생생하게 잘 썼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생생하게 잘 쓰셔서 저는 또 놀랬던 게 중국은 택배 기사가 택배를 꼭 수취인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이렇게 아는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하면 안 되고요. 뭐 앞집에 맡기거나 이래도 안 되고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분실하면 무조건 택배기사 책임이 확률이 네네. 거의 높대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작가가 이제 택배를 한 청년한테 이제 수취인인 줄 알고 전달해 줬는데 누구누구 맞으시죠? 라고 이름도 확인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가타부터 없이 그냥 택배를 받고 사인을 했대요. 근데 이틀 뒤에 이제 불만이 접수된 거죠. 이제 수취인이 물건을 나 못 받았는데 수령한 것으로 이제 온라인에 뜬다.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허위 서명이라고 해서 네. 50위안이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9,000원 정도의 벌금을 이제 택배기사한테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득달같이 이제 수취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는 택배를 못 받았다. 그리고 너한테 항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택배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너한테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알고 보니 수취인이 작소를 잘못 적어가지고 일어난 에피소드인데도 어쨌든 고객센터에 접수가 되면 무조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객도 한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왕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명은 택배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어떤 고객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게 혹은 불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또 더 나아가 비인간적인 규정에 네. 자기를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화가 날 정도더라고요. 이제 돈을 물어주는 과정에서. 근데 저자가 진짜 신기하게 약간 득도한 사람처럼 좀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고 고객들한테 마지막까지 뭐 좀 인내하는 모습들이 좀 그려집니다. 이 책의 뒤에 보면 전 세계를 뒤흔든 동시대 작가의 탄생, 먹고 사는 일과 인간성을 지키는 일 사이에서 자유와 의미를 찾아 나선 한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쇼핑몰 다 이용하고 택배 네. 진짜 뭐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쵸. 이용하는 사람들로서 이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한 번쯤은 보면 좋을 책인 네.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택배기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충분히 이렇게 좀 소구력 있는 이런 네, 작품을 좀 썼으면 네. 찾아서 읽게 될 텐데 그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드네요. 아마 이 책이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한국 버전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 버전으로 나와도 네. 많은 분들이 읽지 않을까 싶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 경험 있어요. 나 지금 혹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본인의 소중한 경험 한번 써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봅니다. 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맞아요. 중에 네. 좀 글 잘 쓰시는 분들 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 글 쓸 시간이 어딨냐. 힘들어 맞아요. 죽겠는데. 맞아요. 아유, 네. 아무튼 그 일하는 분들의 모습을 좀 생생하게 그려서 정말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하는 그런 느낌의 네, 맞아요. 예, 수작이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글 자체가 택배 기사로 유명해져서 제목이 이렇게 뽑힌 것이 예. 다 읽고 나면 뭐 애니메이션 잡지 편집이라든지 자전거 가게 점원이라든지 혹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했던 경험 이런 것들도 다 넣어져 있는데 그래요. 네. 다양한 직업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본인이 네, 경험한 것들 중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본 사람들의 노동 루포?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 르포다. 네. 이런 여러 직업을 통해서 뭐 진정한 자유를 찾나요? 그래서 작가가요? 일로 자유를 찾으셨나요, 아나운서님?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네. 네. 이게 일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과 삶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는 과정이 또 상세하게 그려지는데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독서랑 글쓰기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하는 책도 많이 나오고 좋아하는 작가 이야기도 후반부에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노동 이야기 뒤에 이 노동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도움이 되는 책이 뭐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다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택배기사의 고된 일상과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책 나는 북경의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책 예스24의 김유리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라디오 북클럽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네,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자와 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고민 상담인가요? 청취자 8819님, 저는 책을 좋아해서 열심히 사고 또 부지런히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몇 장 읽지는 못합니다. 끝까지 읽는 힘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작가님,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쉬운 책, 좋아하는 책부터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완독을 하는 경험을 계속 쌓아야 되고요. 완독을 하는 경험을 쌓아라.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것이 큰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작가의 작품을 전작주의라고 하죠. 쫙 다 읽으면서 독서의 근력을 쌓는 게 중요하죠. 네. 독서의 근력이 생기면 이제 좋아하는 다음 작가로 갈아타고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 네. 독서의 근력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꽤 두껍고 느리게 진행되는 서사도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그렇죠. 좀 끝까지 읽어보면 그 성취감이 좀 있거든요. 완독했을 때의 보람이 상당히 크죠. 네. 예, 완주처럼 등반 정상에 오른 것처럼 네. 등산해서 정상에 오른 것처럼 그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신기한 게 그런 근력들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나한테 차곡차곡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얇고 문장도 짧고 쉬운 서사를 구사하는 좋은 작가를 만나는 게 좋고요. 네. 예. 최민석 작가님 책 같은 거 그렇습니다. 읽으면 되지. 내 마음을 알았어. 제 마음을 알았어요. 네, 네, 아니, 제가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재밌고, 역시. 저는 좀 책은 무조건 유머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초반에는요. 그죠? 근데. 요즘 독심술 하세요? 아니, 최민석 작가님의 작품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키키키키 누가 그때 그 후기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조용한데 많은 데서 읽지, 막 조용한 곳에 읽지 말라고. 왜냐면 나도 모르게 막 크게 웃게 된다고. 근데 그런 작품들 자꾸 접하다 보면 책 읽는 재미에 좀 빠지게 될 겁니다. 최민석 작가님 책부터 네 항상 책을 부지런히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거 마치 짜고 친 것처럼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사연까지 저희가 보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피츠제럴드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피츠제럴드의 소설은 입문자에게는 어떤 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피츠제럴드는 사실 현대 미국 그러니까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죠. 해밍웨이와 피츠제럴드 이렇게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피츠제럴드에 관한 책도 한 권 썼어요. 제목이 피츠제럴드인데 네. 피츠제럴드의 생을 제가 추적하면서 쓰는 그 기행 에세이인데 네. 아무튼 그때 이제 피츠제럴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취재도 하고 한 2년 동안 글을 쓰면서 거의 뭐 피츠제럴드와 함께 산 느낌이 들었는데 살펴보니까 피츠제럴드는 평생 자전소설을 쓴 작가더라고요. 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피츠제럴드가 그 살면서 입은 상처부터 좀 봐야 됩니다. 오늘 피츠제럴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A부터 Z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피츠제럴드에 우리가 상처까지 알아야 돼요. 어떤 상처가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부끄러운데 일단은 우리가 연애의 상처부터 봐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연애 상처 평생 가죠. 피츠제럴드의 경우에 그렇고요. 만 18세가 된 피츠제럴드가 이 사람이 미네소타 사람이거든요. 네. 거기 세인트 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썰매타기 파티에 참석을 하는데 이때 지네브라 킹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만납니다. 네. 이 지네브라 킹이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카고 금융 부호인 이름까지 소개하자면 찰스 가필드 킹. 이름부터 킹이에요. 킹이에요. 네. 이 킹의 딸이었습니다. 부호. 네. 엄청난 부호의 딸. 그래서 이제 피츠제럴드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네. 이제 1학년이 됐을 때 네. 방학 때
이 지네브라 킹 집이 부자잖아요. 시카고 인근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네브라 킹이 뭐 와서 너 1층에 잠깐 있어라. 그러면서 2층에 가서 아빠를 만나고 오겠다. 그러는데 아빠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엄청 큰 목소리로 네. 가난한 녀석은 부잣집 딸과 결혼할 생각조차 하면 안 돼. 이렇게 거실에서 소리를 치는데 다 들었어요. 얼마나 크게 고함을 질렀는지 1층에 있는 피츠제럴드가 이 얘기를 생생하게 듣습니다. 완전히 생생하게 듣고 이게 평생의 상처가 되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 상처가 결국은 피츠제럴드 평생의 문학 테마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사실 소개해 주실 이 작품도 굉장히 본인 얘기를 바탕으로 쓴 그렇죠. 거군요. 지금 네. 보니까. 오. 그래서 피츠제럴드 서사는 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Poor Boy, Rich Girl, 가난한 소년과 부잣집 딸, 네. 이 구도거든요. 이 둘이 만나는 둘이 만나면서 빚어지는 네. 사랑과 갈등의 이야기인데 이 구도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아니 실제로 결혼했던 젤다 부인이 유명하잖아요. 젤다도 부잣집 딸이었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네브라 킹이 사실상 피츠제럴드의 거의 모든 소설의 여주인공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이제 큰 소리를 질렀던 네. 이 아버지가 예일대의 풋볼 클럽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괄괄하고 네. 아주 직설적인 남성입니다. 네. 여기서 뭐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아니.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아니고. 예. 딱 떠오르는 사람은 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죄송해요. 지금 왜 갑자기. 네. 말해놓고 너무 민망해. 위대한 네. 개츠비에서 데이지가 네, 사실상은 맞아요. 데이지. 네. 지네브리 네. 킹이고 그쵸. 데이지의 남편인 톰 뷰캐넌이 나오는데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톰 뷰캐넌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굉장히 괄괄하고 막 직설적인 남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에 묘사된 톰 뷰캐넌의 외모가 네. 지네브라 킹의 아버지와 똑같았던 거예요. 일부러 게다가 이미지를 톰 뷰캐넌이 네. 소설에서는 설정이 시카고에서 이사를 왔고 예. 풋볼팀 출신이에요. 게다가 또 예일대 출신입니다. 이 작가 자체가 좀 뒤끝이 좀 장렬하네요. 뒤끝 장렬해요. 오늘 보시면 자기에게 준 상처 뒤끝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어떻게든 문학으로 다. 심지어 이제 이 피츠제럴드는 프린스턴대 출신이라 네. 예일대를 엄청난 라이벌로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모든 거를 집어넣은 캐릭터가 톰 뷰캐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네브라 킹한테 차였다고 말할게요. 네네. 거절당한. 차인 게 1914년이고 네. 이 위대한 개츠비를 쓴 게 1925년이니까 10년 넘게 네. 그 마음속에 앙심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의 칼을 네. 갈아서 작품으로 펜끝으로 복수를 실천하는. 저도 소소하게 작품으로 복수를 한 적이 있지만 있어요? 네. 있어요 혹시? 나중에 얘기하고요. 좀 들어보고 싶네요. 나중에 또 아무튼. 재밌는 술안주가 되겠네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소개할 책이 위대한 개츠비가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 네. 하지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젤다를 만나는데 이 젤다는 알라바마 대법원 판사의 딸이었고 나이도 지네브라 킹보다 2살이나 어렸고 부자에다가 사회적 지위도 갖춘 명문가의 딸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젤다의 외모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지네브라 킹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굉장히,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의도적으로 어떤 조건을 계속 찾아서 여자를 사귀는 그러니까 그런. 지네브라 킹의 그림자에서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피츠제럴드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평생 갑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젤다랑 약혼을 해요. 네. 지네브라 킹이 보란 듯이 더 젊고 더 부자이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랑 약혼까지 했는데 젤다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파혼을 하죠. 네. 예, 이래서 이제 젊은 피츠제럴드가 술독에 빠져 지내다가 이 술독 기억해 두면 좋은 키워드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을 좀 알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살다가 얼마 후에 작심하고 낙원의 2편을 써요. 이 낙원의 This Side of Paradise 이 작품으로 일약 스타가 되어서 갑자기
대성공을 합니다. 온 미국이 피츠제럴드를 조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책이 나와서 성공하자마자 불과 8일 만에 젤다가 다시 돌아오죠. 네, 진짜 번갯불에 콩 뽑듯이 젤다와 결혼을 해요. 너무 갑자기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젤다의 가족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합니다. 지금 이게 한 작가의 실제 스토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저는 뭐 이게 소설인가 지금 사실 오늘 소설보다 피츠제럴드의 삶이 더 재밌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츠제럴드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거의 사망을 하죠. 하루에 맥주를 30캔 그쵸 맞죠. 이게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둘은 뉴욕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이 피츠제럴드는 이때 이제 처음 등장한 젤리빈이라는 명칭을 얻으면서 이게 일종의 그 미국의 오렌지족 같은 거예요. 그렇게 불리고 젤다는 플래퍼라고 불렸는데 이 플래퍼라는 개념이 뭐냐면 옛날 그 보브 컷 아십니까? 네. 예, 보브 짧은 커트인 보브 헤어 스타일을 하고 머리에 망사 같은 거 좀 쓰고 맞아요. 긴 담배 물고 약간 샤넬풍의 짧은 치마를 입고 재즈를 듣는 그런 20년대에 유행한 모던 여성들. 딱 정확하게 묘사를 하셨어요. 그림이 딱 그려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플래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플래퍼는 나중에 정치적인 주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 때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여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여자들이 돈을 벌면서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고 나아가서 성해방까지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곳에 남성 버전이 젤리빈이었는데 피츠제럴드는 젤리빈이었어요. 근데 젤리빈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안 냈어요. 아무튼 그래서 피츠제럴드가 공언을 합니다. 젤다가 미국의 1호 플래퍼다. 그리고 내가 1호 젤리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뭐랄까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때 엄청난 사치를 즐깁니다. 이러면서 이때 파리로 넘어가서 파리에 당시에 그 예술가들이 싹 다 모이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로스트 제너레이션. 예, 그래서 해밍웨이 등의 예술가들과 여기서 교류를 하죠. 그게 바로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예요. 그 배경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진짜. 거기 딱 등장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작가들이 다. 그렇죠. 그러다가 젤다는 나중에 안타깝게도 조현병에 걸려요. 그래서 사실상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거죠. 이때 이제 피츠제럴드는 그동안 얼마나 사치를 많이 해왔어요. 게다가 이제 젤다의 병원비까지 되니까 완전 빚쟁이가 된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미국의 그 타블로이드 신문이 있는데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여기에 이제 돈이 궁하니까 1년에 36,000달러로 사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를 해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의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이 36,000달러가 요즘으로 치자면 한 5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억 8천만으로 사는 법을 기고를 한 거죠, 소설가가.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쓴 거예요. 제가 피츠제럴드가 살았던 뉴욕의 집에 취재를 하러 가봤거든요. 아직도 있는데 가보면 그 뉴욕 인근인데 창만 40개예요. 창문만 40개인데 그 창문이 한국식 창문이 아니에요. 한국식 창문 4개 붙인 게 미국 창문 하나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 집이 창문만 160개인 거예요. 진짜 대저택이군요. 그런 집에 살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빚을 갚으려고 완전히 돈 때문에 글을 쓰죠. 그래서 나중엔 할리우드로 넘어가서 MGM사와 계약을 해서 시나리오 유령 작가 생활을 합니다. 이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시나리오를 각색을 해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바이라인에는 이름을 안 올리죠. 그리고 이때 만난 여성이 할리우드의 가시 칼럼니스트 셰일러 그레이엄인데 이때 사람들이 또 경악을 해요. 또 똑같아요, 생김이. 왜냐? 아까 지브라. 지네브라 얼룩만 아니고 지네브라 킹과 또 똑같이 닮은 거죠. 그래서 이 평생 그 지네브라 킹의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나중에 헐리우드에서 노년에 지네브라 킹을 만나요. 그 일화가 있는데 지네브라 킹이 알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피츠제럴드, 네 소설에 영감을 준, 나는, 어떤 인물로 등장한 거야. 네 소설의 여주인공 중에 도대체 누가 나야. 그러니까 피츠제럴드가 악에 받쳐서 네. 대답을 하는데 제가 공영방송의 격을 위해서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대체 어떤 해변을 말하는 거야. 예. 여기서 이 해변은 철자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B로 시작하는 B로 시작하는.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악에 받쳐서 지내다가 늘 실패했거든요. 사실 낙원의 2편 빼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네. 예. 위대한 개츠비도 죽고 난 다음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노년의 대작 최후의 거물 라스트 타이쿤이라는 작품을 쓰려고 하다가 술독에 더 빠집니다. 왜냐하면 피츠제럴드는 좋은 작품은 평범한 생각을 가질지 않을 때 나온다고 생각했고 평범하지 않은 생각은 술을 마셔야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심장마비로 한 번 쓰러져서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얘기를 해요. 당신 술 안 끊으면 1년 안에 죽는다. 그래서 피츠제럴드가 진짜 작심하고 술을 끊죠. 그래서 맥주를 하루에 30캔만 마십니다. 왜냐? 피츠제럴드한테 맥주는 술이 아니라 흐르는 빵이었기 때문에. 흐르는 빵이다. 네. 그리고 의사의 경고대로 정말 1년 뒤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죠. 거의 뭐 악연의 한 뮤즈와 알코올로 점철된 불행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네. 피츠제럴드는 굉장히 위대한 작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저 오늘 재밌는 게 우리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른 책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원고를 좀 준비해 왔는데 그냥 뭐 프리토킹이에요. 아니 확실히 피츠제럴드에 대한 어떤 심오한 취재가 있기 때문에 최혜수 작가가 그냥 줄줄 나오네요. 좋네요. 부끄럽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작품으로 돌아오자면 돌아와도 돼요. 네. 아니 더 이 얘기가 더 재밌는데요. 피츠제럴드 아버지는 부계가 좀 교양이 있고 가난했어요. 아버지 쪽이 그 미국의 국가를 작곡한 그 시인이었거든요. 그게 원래 시에서 온 거예요. 그 엄마는 이제 아일랜드계의 돈은 있는데 교양이 부족한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피츠제럴드를 통해서 교양을 쌓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인트폴의 유명한 세인트폴 아카데미에 보내서 피츠제럴드가 부자들 사이에서 컴플렉스가 심해지고 나중에 이제 동부에 있는 뉴먼 스쿨에 가는데 거기에서 부자들이 많아서 거기서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방학 때 한 번씩 놀러 갔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때의 그런 경험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우리 작가 얘기로 시간을 다 보내버렸네. 하지만 한 10분 알차게 오늘의 그 단편 소설이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줄거리로 바로 가죠. 리치 호텔만한 다이아몬드예요. 네. 줄거리 좀 알려주시죠. 네. 주인공 존 T. 웅거는 미시시피 강변의 소읍인 헤이즈 출신입니다. 그는 헤이즈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출신이면서 읍내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죠. 그런 그가 부자 가문 자제들만 다닌다는 세인트 마이더스 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네, 뭐 아주 그 본인 작가 얘기랑 겹치네요. 네. 세인트 폴 아카데미를 세인트 마이더스로 바꾼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지내다가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가서 이 주인공 존 T. 웅거는 충격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생들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왕족처럼 돈을 벌고 그 자제들은 여름이면 휴양지에서 방학을 보낸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그 휴양지에 이제 가게 되겠군요. 누구 친구를 따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보내던 어느 날 퍼시 워싱턴이라는 친구가 자기한테 방학 때 함께 자기 집에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네. 아주 부잣집 아들이고요. 퍼시의 집이 어느 정도 부자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그는 서부의 상당한 부자라는 사실이 여행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퍼시 스스로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가 가장 부자라고 말을 하죠. 어느 정도냐면 자기들은 리츠칼튼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츠칼튼 호텔만한 리치 그 과자가 아니라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는. 리치 비스켓이 아니라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말을 처음엔 잘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말을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존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퍼시를 따라서 그의 집인 몬테나로 가고 나서야 그 말이 진짜임을 깨닫게 됩니다. 퍼시의 할아버지는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광산을 발견했고
이 사실을 미국 정부에 들키지 않으려고 산 전체를 사버린 거죠. 네. 몬태나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몬태나가 스페인어의 몬타냐에서 온 거니까 이게 마운틴이거든요. 네. 산 전체가 그냥 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광산이에요. 그걸 지금 샀다고요? 네.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로비와 개인 군비 시설을 통해서 지도에서 네. 이 산을 아예 빼버리죠. 네.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한테도 자신들이 다이아몬드 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예. 철저한 비밀리에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여기에 또 러브 스토리가 또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네. 피츠제럴드 네. 소설이니까 러브 스토리가 빠질 수 없죠. 존이 여기서 펄시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소설에서 빠지지 않는 구도. 바로 리치걸 푸어보이의 구도인 거죠. 아, 그 여기 지금 주인공이 푸어보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어느 정도로 사는 집안의 아들이지만 이 퍼시에 비하면 푸어보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피츠제럴드처럼요. 네. 네. 자, 지금 항상 보면 그 자전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소설에 계속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위대한 개츠비, 낙원의 이편 뭐 등등 전부 다 피츠제럴드 자기의 이야기고요. 요건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방송에서 다른 작품도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딸을 만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 갈등은 존이 우연한 기회에 이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집을 영원히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집을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은 뭐 여기서 죽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때마침 존은 다이아를 발굴하러 왔다가 광산의 비밀을 알고 납치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네. 좀 너무 웃겼어요, 이 내용 자체가. 잡혀 있어요. 네.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 되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존은 여동생과 함께, 퍼시의 여동생과 함께 사랑의 도주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얘기 더 안 해주시는 거죠? 스포일 방지? 네. 오늘 여러분의 독서의 흥미를 위해서 오늘은 네.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 엔딩이 될지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간 전에 우리가 다뤘던 박형서 작가의 두유전쟁 보는 느낌이었었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용 자체가. 막 그쵸?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막 뭐 대공포로 갖다 놓고. 네. 막 약간 결이 비슷한 거예요. 최민석 작가님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보면 네. 다른 작품들은 거의 리얼리즘 소설이에요. 네. 근데 요 작품만 피츠제럴드가 상상력을 아주 극단적으로 발현시킨 것 같아요. 이게 그 안에 보면 막 온갖 막 최첨단 가구들도 막 나오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뭐 침대 버튼을 누르면 네네. 침대가 움직여서 바로 목욕탕으로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옛날 영화 같은 설정도 나오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지금 우리 최민석 작가님은 여러분들의 그 독서를 위해서 스포일하지 않기 위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 이 소설이 아주 얇은 단편이에요. 그쵸? 네. 짧은 단편인데 정말 막 숨 몰아치듯 막 정말 그 상상력이 막 펼쳐지는 게 굉장히 박진감이 저는 넘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작품이 그 리치 호텔 말한 다이아몬드가 실린 네. 작품이고 요게 이제 단편집인데 이게 표제작이거든요. 여기에 네. 총 5편의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분별 있는 일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또 상당히 괜찮은 수작입니다. 요 단편집에 있는 예. 작품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추천할 만한데 네. 요게 제 생각에는 그 자니 문자의 원조인 것 같아요. 자니 문자가 뭐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네. 새벽 2-3시쯤에 보내는 문자 있잖아요. 옛 연인이 혹시 자니 하고 네, 한번 이제 술 취해서 보내는 네. 그 문자. 그러니까 요 소설이 가난 때문에 헤어졌던 남자가 성공해서 사랑했던 전 여인을 제외하는 이야기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피츠제럴드 문학의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위대한 개츠비가 이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가난 때문에 헤어졌지만 뭔가 다시 만나고 막 계속 이렇게 정말 연애가 순회되는 네. 그런 거를 계속 모든 작품에다 심어 놓는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는 연애 얘기로 끝나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SF급의 정말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좀 약간 끝에는 정리가 안 되는 너무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게 최민석스러운 피츠제럴드의 컴플렉스가 그만큼 깊었고 그만큼 피츠제럴드가 그 바랐던 부에 대한 욕망이 컸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산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발현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 어떤 상처와 욕망이 그냥 팍 폭발해버리는 그런 작품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네. 오늘 아무튼 피츠제럴드의 전문가와 함께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하나 좀 들으면서 마무리해볼까요? 피츠제럴드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2개가 있는데요. 뉴욕을 대표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뉴욕 노래도 많이 떠오르지만 피츠제럴드 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Poor Boy, 리치 걸이잖아요. 요런 구도의 노래가 있죠. 빌리 조엘이 부른 업타운 걸. 미국에서는 업타운이 부촌이잖아요. 그렇죠. 전망 좋은 베버리 힐스 같은.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가 사실은 업타운에 사는 부잣집 딸을 만난 남자의 심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곡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또 다른 소설 또 한번 나중에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그리고 오늘 작은 서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민석 작가님과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파이어. 미국 소설이니까요. 지금까지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